여러분, 혹시 한니발 렉터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등장한 역대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인 식인 살인마죠. 그런데 이게 영화 속 이야기라 안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잔인합니다. 호주의 한적한 마을 에버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죠. 누가 봐도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엔 끔찍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캐서린 나이트. 그녀는 호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섬뜩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입니다. 호주의 한니발 렉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그녀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차마 믿기 어려운 그 악몽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캐서린 나이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라난 환경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캐서린의 아버지 켄 나이트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아내 바바라를 성폭행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어머니 바바라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남자는 다 쓰레기야. 성관계는 정말 혐오스러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매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캐서린은 단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그것도 그녀의 가족들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요. 캐서린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사람은 삼촌 오스카 나이트였습니다. 오스카는 지역에서 유명한 말 조련사였고 캐서린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 오스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캐서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녀는 종종 삼촌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지만 캐서린의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 학대, 분노를 경험하며 자란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분노의 대상이었죠. 이 모든 것들은 캐서린을 조금씩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어떤 분노를 쏟아낼지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1974년 19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철도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그가 캐서린을 만난 건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결혼식 날 켈렛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부와 함께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캐서린의 어머니가 켈렛에게 했던 경고예요. 이 여자 잘못 건드리면 너 죽을지도 몰라. 절대 화나게 하지 마. 그게 어머니의 조언이었다니 믿기 어렵죠? 그리고 이 경고는 결혼 첫날 밤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켈렛이 피곤해서 잠에 들자 캐서린은 그를 목을 졸라 죽이려 했어요. 이유는 잠들기 전 관계를 더 맺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끔찍해졌어요. 어느 날 캐서린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되었지만 켈렛은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캐서린이 무서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섬뜩한 일은 그들의 딸이 태어난 뒤에 벌어집니다. 캐서린은 남편이 떠난 뒤 갓난아이를 기차 선로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노인이 아이를 발견해 구했지만 이건 정말 우연이었죠. 그때 캐서린은 도끼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캐서린은 데이비드 손더스를 만납니다. 그는 광산 노동자였고 처음엔 그녀에게 푹 빠졌죠. 하지만 이 관계도 평범할 리가 없었어요. 캐서린은 극도로 집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더스의 외도를 의심한 그녀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화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경고였죠. 이후에도 프라이팬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가위로 배를 찌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손더스는 결국 그녀를 떠나 숨을 수밖에 없었죠. 캐서린은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존 칠링워스였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그 또한 캐서린의 폭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싸움 중에 그의 안경을 부수고 틀니까지 깨트렸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여느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캐서린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언제나 헤어질 기미를 보이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붙잡았으니까요. 3번의 연애와 결혼, 모든 관계가 폭력과 집착,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캐서린은 이제 더 끔찍한 폭력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녀의 다음 희생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존 프라이스. 그는 에버딘 마을에서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광산에서 일하며 3 자녀를 키우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이웃들 사이에서는 항상 정 많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런 그가 캐서린 나이트와 얽히게 된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두 사람은 지역 술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캐서린은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다가갔고 프라이스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초반에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과도 잘 지냈고 서로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프라이스에게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다툼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1998년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캐서린은 화가 난 나머지 프라이스의 직장에 그가 회사 물건을 훔쳤다고 몰래 녹화한 비디오를 보냅니다. 사실 그 물건들은 버려진 것들이었지만 회사 측은 즉시 그를 해고했어요. 17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프라이스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캐서린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2000년 2월 프라이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그녀와 다시는 엮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캐서린도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날 밤 프라이스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그녀가 나를 죽인 거야. 그의 마지막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프라이스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그의 차는 그대로 주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 안에서 경찰이 발견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현장이었죠. 캐서린 나이트와 존 프라이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00년 2월 29일 존 프라이스는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으니 이제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고 그게 마지막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프라이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냥 평범하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새로 산 검은색 란제리, 날카롭게 간 칼,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할 가구까지. 그녀는 먼저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스를 깨웠죠. 둘은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비해둔 칼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프라이스를 첫 번째로 찌른 순간 공포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즉시 깨어났어요. 피가 쏟아지는 몸을 끌고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침실에서 시작된 그의 탈출 시도는 복도와 거실 그리고 현관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집 곳곳에서 그의 손자국과 피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현관문까지 도달했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캐서린이 그를 따라잡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다시 칼을 휘둘렀고 총 37번이나 그를 찔렀습니다. 그는 결국 현관 앞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프라이스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캐서린은 그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집에서 그의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벽, 문, 그리고 바닥까지. 그 자국들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었죠.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캐서린은 그 이후에도 끔찍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녀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프라이스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웃에게 연락을 했고 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본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죠. 베테랑 경찰조차 이곳에서 본 장면에 정신을 붙잡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실 문 위에 올려있던 건 프라이스의 피부였습니다. 한 조각으로 깔끔하게 벗겨진 그의 피부는 도살장에서 일하던 캐서린의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문에 걸린 피부는 머리카락, 얼굴, 그리고 발끝까지 이어졌어요. 심지어 정확하게 잘린 칼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냄비 안에는 프라이스의 머리가 채소와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냄비의 온도는 약 50도 정도로 몇 시간 동안 요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식탁. 이곳에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접시에는 고기와 채소,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소스가 정성스럽게 담겨져 있었죠. 옆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프라이스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이 음식을 그의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식탁 위에 고기의 출처가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그건 프라이스의 몸에서 잘려나간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엉덩이살이 요리되어 접시에 담겨 있었던 거였죠. 경찰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은 피로 물들여 있었어요. 벽, 바닥, 그리고 주방 싱크대까지. 캐서린의 계획은 단순히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요리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캐서린 나이트의 마지막 행적과 그녀의 심리 상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프라이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거실 문에 걸린 피부와 냄비 속 머리. 이런 끔찍한 광경 속에서 캐서린 나이트는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대량의 약을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상태였죠. 캐서린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약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끝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그녀의 범행 과정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프라이스를 잠든 상태에서 처음 찔렀고 그가 도망치려는 걸 따라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후 도축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시신을 완벽히 해부하고 요리까지 했어요. 재판 내내 캐서린은 자신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건 당시 완전히 제정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전날 흑색 란제리를 사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명백했어요. 2001년 법원은
캐서린 나이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호주 최초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해 중요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 장애는 강렬한 감정 기복, 극단적인 충동성,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특징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관계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 분노를 반복하며 상대를 집착적으로 붙잡으려 하다가도 순식간에 적대적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캐서린의 모든 연애는 이런 패턴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캐서린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학대가 이러한 장애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고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극단적인 폭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특히 그녀가 프라이스와의 관계에서 보인 행동들은 경계성 인격장애의 전형적 사례로 꼽혀요. 프라이스가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순간 그녀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했죠. 그녀에게 이별은 자신이 부정당했다는 신호로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캐서린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자신이 느낀 고통을 상대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캐서린 나이트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심리적 상태가 사건의 동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범죄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캐서린 나이트는 뉴사우즈 웨일즈의 실버워터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2001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 단 한 번도 자유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캐서린은 여왕벌로 불려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녀는 종종 다른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조차 타인의 삶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캐서린은 교도소 내에서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며 교도소 내 청소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그녀의 과거를 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캐서린 나이트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여성입니다. 판사는 그녀가 결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녀의 범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여운은 단순히 그녀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니발 렉터가 영화 속에 머물렀다면 캐서린 나이트는 현실 속에서 그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